이탈리아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연합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석을 놓고 보면요,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 개그맨이 당수를 맡고 좀 우습게 시작을 했던 이 포퓰리즘, 극우 극자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당이 32%의 득표를 해서 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정당으로는요. 그리고 이 극우 성향을 띠는 우파연합, 여기에는 베를루스코니 전 이태리 총리, 사고를 많이 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관여하는 정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우연합은 동명당, 그리고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 그리고 이탈리아 형제당인데, 이 세 당이 합쳐가지고 249석으로 37%의 득표를 했고, 집권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연합이 불과 115석만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한마디로 이 유럽에서 너댓 번째 가는 대국이 선거를 했는데 포퓰리즘 정당이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극우 성향을 띠는 우파 정당이 전부 극우 성향을 띠버리는 식으로 가서 베를루스코니가 주도해서 우파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당은 이제 세 개인데 한 당은 의석이 없고, 그래서 세 당이 의석 합계는 이 오성운동을 넘어서서 37%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권당은 170석 24%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요, 이탈리아 정치 자체가 포퓰리즘과 극우로 가버리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의 정당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이탈리아는 독특하게 극우, 극자가 없는 대신에 극우와 포퓰리즘으로 나누어집니다.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보면 실제로 극우 극자 정당이 포퓰리즘 성향을 같이 띠고 있는데, 이탈리아에는 포퓰리즘 정당을 아예 표방하는 오성운동이라는 단체가 좀 코미디처럼 만들어져서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성운동은 2009년에 코미디언 출신의 베레 그릴로라는 사람이 반부패, 반이유를 내어걸고 창당을 했습니다. 자, 이태리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극우 정당과 이 포퓰리즘 정당이 합쳐서 69%나 이렇게 얻어간 부분은, 지금 유럽을 휩쓸고 있는 대세는 극우와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이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에서도 점점 극우 포퓰리즘이 지배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유럽의 특유한 그 문화, 정서 이런 것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유럽의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데서 비롯된 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중도 좌우파 정당이 항상 그 나라를 다스리지요. 실제로 과거 6, 7, 80년대, 9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기, 그 이후에 이제 유럽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유럽 경제가 전후에서 부흥하는 안정적 성장기에는 유럽은 이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기민당이나 중도 좌파를 표방하는 이 사민당, 이런 계열의, 이름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독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계열의 정당들이 한마디로 교대로 집권하거나 서로 대연정을 해서 집권하는 형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한 5, 6년 들어서부터는 이게 깨어지면서, 우리가 근래를 예를 한번 봅시다.
독일에서 지난번에 선거를 해서 겨우 독일의 기민기사연합당이 3인당과 연정을 했습니다마는 억만진창의 누더기 연정이 되어서 이 연정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메르켈의 힘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그런 연정이 되어 갔습니다. 메르켈의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극우당이 또 극자당이 대약진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파 국민전선,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최종 결선까지 가서 30%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한마디로 국민들 전체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렇게 주요한 나라에서 마린 르펜 같은 극우를 표방하는 정당이 대선의 본선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제 이태리는 지금 파퓰리즘과 극우 정당이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유럽의 메이저 나라를 보자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5개가 메이저 국가인데요. 이 5개 국가에 지금 정치가 다 불안정합니다. 스페인에서도 극우 극자가 약진을 했어요. 이태리는 이제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걸로 보이고, 물론 이 좌파 연합과 우파 연합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불안정한 연정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태리는 극우 파퓰리즘이 지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지금 대선까지 올라가서 지금 본선까지 올라가서 다퉜고요. 독일에서는 이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과 그리고 슐체의 3인당이 두 개 다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대폭 줄어들어 버려서 다음에 선거를 한 번 더 하면 이 두 정당은 존립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럽을 휩쓸고 있는 이런 포퓰리즘 극우의 기운이 지금 유럽의 각 나라로 선거할 때마다 가요. 오스트리아에서 또 헝가리에서 곳곳에서 지금 이런 경향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배적인 경향으로 되어가고 있고, 덴마크,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정당으로서는 이런 성향이 안 나타났지만 독립당이 이렇게 영향을 조금 미치기도 했습니다만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파퓰리즘 극우 정당들이 표방하고 있는 반이민, 반EU 정서가 한마디로 영국 총리를, 캐머런 총리를 날려버리고 지금 영국이 EU 탈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EU가 10년 뒤에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 EU에서 주류로 군림해온 중도 좌우파 성향의 기성 정치권이 대중의 거센 불만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또 일격을 당했다. 반체제 포퓰리즘 정당의 이 선전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극우 정당과 포퓰리즘 정당이 60%를 훨씬 넘어 득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포퓰리즘의 바람에 유럽의 기성 정치인들이 다 손에 땀을 쥐고 있고, 독일에서도 5개월 동안 정부를 수습하지 못하다가 정반대의 적대적인 두 정당이 이 포퓰리즘 극우 정당, 좌파 정당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독일이 가까스로 연정을 출발시키고 또 이태리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에 이어지고 있는 기득권 붕괴의 대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의 각국 정부 중에서 극우 민족주의와 극자 반자본주의 이 두 개가 또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반EU입니다. EU를 탈퇴하자. 이 체제의 도전에 지금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이 중도 좌우파를 다 없애버리면서 자기가 중도 좌우파를 다 합칠 수 있는 정당을 임시로 만드는 쪽으로 해서 방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노동개혁이고 뭐고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들의 지금 돌풍이 너무 세서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유럽을 70년, 80년가량 지배해오던 기존 정치,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 특히 헝가리,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도 극우 독재화 경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서유럽에서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극우 성향이 스웨덴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언론들은 대중의 신뢰를 기성정당이 상실했다. 그러면서 이 일반적인 유럽 서민들의 지지를 정치권이 받지 못하면 이런 포퓰리즘 극우 극자 정당의 성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이유도 와해되고 전부 다 옛날로 돌아가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평등, 또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 이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유럽의 장기 저성장이 이렇게 지속되고, 거기에 장기 저성장해서 한마디로 유럽의 서민들의 삶이, 중산층이 계속 악화되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 난민들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고매한 이상을 표방하는 이유, 즉 난민, 이민들까지도 표방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국경이 없이 유럽이 하나가 되고 인권을 존중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이유가 지금 미운 틀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 뭔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세상이 그렇게 양반으로 굴러가냐. 우리부터 잘 살고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난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 발전 과정에서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난민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은 유럽만큼은 그렇게 극심한 이민 문제,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앞서서 그런 이슈들을 미국의 서민 노동자층을 겨냥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민, 난민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고 봤을 때는 경제가 핵심이고요. 이민, 난민은 거기에 그냥 바람을 붙여주는, 안 그래도 불이 붙었는데 풍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민, 난민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유럽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오른쪽에 있는 우파 정당들이 포퓰리즘까지도 전부 흡수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중도를 오랫동안 표방을 하면서 기존 보수층이 메르켈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지요. 그래서 이 중도 정치가 유럽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극자 극으로 양극화되면서 쪼개져 버리고 있고, 이런 중도 정치에서 이탈한 표들이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극자 극우 정당으로 다 흡수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도 성향으로 이 마크롱이 대선에서도 독자적으로 무소속 비슷하게 나와서 승리했고, 또 마크롱이 자기 정당을 당선되자마자 만들어서 프랑스 사회당이나 공화당을 다 무력화시키고 승리한 것은 매우 희귀한 예인데, 그 희귀한 예가 아니라요, 마크롱 스스로가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인이자 정당이다라고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세계 민주주의의 한마디로 지금 가장 큰 이 모범 국가고,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1위 국가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당선 1년 반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결국 당선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지만은, 그건 제가 애청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 또한 유럽과 이렇게 다를 바 없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가난해져 가고 있고 기회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사라진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분열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흑인 여성이죠. 곤돌리사 라이스가 방송에 나와서 격정적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부시 정권에서 국무장관을 했고 NSC 보좌관을 했지요. 많은 미국인이 계급에 갇힌 재수다. 사회계급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상류 인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계급 문제를 실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흑인이니까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라이스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계급에 갇힌 재수라고 느끼고 있다고 CNN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사회적 계급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다. 빈부격차가 아메리칸 드림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나면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 아들도 손자도 정손자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계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꿈을 품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 맨손으로 미국에 왔지만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맨손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1900년도 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지요. 그들이 이제 다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됐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곤돌리사 라이스 자신이 미국 최초의 기록을 세우며 아메리칸 드림을 스스로 실천한 장본인이죠. 그는 미국의 남부 엘라바마, 우리가 엘라바마에서 생긴 일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앵무새 죽이기라고 영어로 제목이 있죠. 그 보면 흑인들이 엘라바마에 과거 얼마나 못 살았는가, 그 미국 남부 지대에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나서 23살에 국무부에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2001년에 부시 정권에서 NSC, 지금 맥마스터 자리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흑인 첫 국무장관이 되었죠. 국무장관을 퇴임하고는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수준의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가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솔직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계급을 갖다가 자꾸 대립을 언급을 하고 그 싸움을 붙이고 인종 부분을 이야기하고 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공통의 목적이나 공통의 서사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적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다민족 국가인데, 그럼 그걸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미국만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이 국가로서, 단일 국가로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분열되어 버린다는 거죠. 계층별로. 특히 그 계층 문제가 인종이나 종교하고도 상관이 있는 방식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를 통합한 것은 계급이나 종교가 아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못 사는 동네에서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가장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제일 높은 데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 또 사회의 초상류층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미국 사회를 어떻게 통합해서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게 양질의 교육이 가난한 사람도 교육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고 라이스 본인도 그 장본인이죠. 근데 이제는 교육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방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는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 대로 시진핑이 이제는 임기를 폐지하고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벌써 황제가 되었고, 일본도 아베의 극우화 경향이 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 국가 분열적, 계층 간의 분열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 스타일의 한마디로 파퓰리즘으로 극우화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 트럼프의 승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지난번에 샌더스가 좌파적 성향을 보였고 트럼프가 우파적 성향을 보였는데 극우 극자로요. 그런데 트럼프와 샌더스의 내용 중에서 서로 비슷한 게 한 7, 80%가 되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결국은 유럽의 극자 극우 정당이 서로 비슷해져 가는 것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전 세계의 중산층과 서민은 경제적 성장이 이렇게 정체되면서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고 계급이나 계층적 이런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적대성을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 난민들에게 표방하고 있다. 미국에는 지금 히스패닉 등에게 지금 그걸 표방하고 있죠. 중동 사람이나.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인류 공영의 가치 같은 EU라든지 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런 가치들이 점점 부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되어갈 거냐? 저는 한국도 점점 파퓰리즘 경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라는 문제와 이 지역성이라는 영호남이라는 문제가 그걸 왜곡시키고 있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한국당도 파퓰리즘 정당화 되어 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파퓰리즘 정당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파퓰리즘 그 자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무슨 노동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 지금 해가는 거의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복지 부분에서는 무슨 온갖 돈들을 다 쪼개가지고 교육이니 육아니 나눠주고 있고 노인에게는 노령연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낭비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런 파퓰리즘을 제동을 걸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원시켜야 될 한국당 또한 한마디로 지금 대중들을 자극시키면서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자극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매일 파퓰리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새 정당이 생겨서 파퓰리즘 극우극자하는 게 아니라 기성정당들이 극우극자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반전, 평화, 통일 지금 이러면서 북한에 가 있는 이 부분도요. 결국은 파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가요. 이제는 고도 성장은 물 건너가서 점점 더 양극화, 그 다음에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이런 문제에 그리고 청년들이 기회가 없는 문제에
계급의 이 존속 이런 문제에 시달릴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차라리 유럽처럼 극자, 극우나 포퓰리즘 정당으로 가버리는 게 더 나을 건데 한국은 거기에다가 종북이라는 포퓰리즘까지 또 더 얹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참 이 전 세계의 정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뒤쯤에는 이제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거의 모든 국가가 다 포퓰리즘, 극우, 극자가 지배하는 어떤 식으로 가 있을 거고 우리가 아마 가장 이성적인 어떤 정당들이 지배했던 시기는 199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가 포퓰리즘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 훗날은 기록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굉장히 불행스러운 방향이지만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이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 이게 제대로 정리되느냐? 계속 이렇게 포퓰리즘 극자 극우로 가다가요. 어느 시점에 이제 국민들이 한계를 느끼고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 의사를 현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정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비로소 정치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을요. 남의 나라 일이라거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곧 닥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